러셀 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테네 문화입니다. 아테네 문화라고 하지만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게 된 그 당시에 어떤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러셀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치른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부터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기원전 490년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480년에서 479년 그 사이에는 다리우스 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는 대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아테네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곳이 있었죠. 바로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대페르시아 동맹을 결성할 때 아테네는 그리스를 이끄는 위치에 차지할 수 있었고 스파르타는 그냥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테네의 번영은 페리클레스의 영도 아래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원전 460년경부터 430년경까지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30년 동안 시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이제 페리클레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정할 수 있었죠. 그리스는 비극이 유명합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작가로는 아이스클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비극 작가들이 유명한 이유는 기존의 작가들과는 달리 호메로스의 주제 밖으로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클로스의 페르시아에는 크세르크세스의 패배를 다루고 있었고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는 페리클레스 시대 후반기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암흑시대까지로 범위를 넓히면서 다양한 주제와 시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시와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주제를 벗어났을 때 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죠. 비극 작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작가였는데 그의 작품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근데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를 조롱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러셀은 페리클레스 시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가 이룩한 성취와 업적은 어쩌면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놀라웠으리라. 기원전 430년경 아테네의 규모가 가장 컸을 때 노예를 포함한 인구가 약 23만 명으로 추산되며 시골 아티카 주변의 영토에는 아마 더 적은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이전이든 이후이든 어떤 지역에 그만한 인구수로 착수한 일이 그토록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당시 아테네는 두 명의 탁월한 철학자를 배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철학자죠.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기와 장년기 초반을 페리클레스의 통치 아래서 보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이하죠. 다른 도시국가 출신 교사들의 말에도 이제 경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부류가 바로 소피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좋아하지 않았죠. 소피스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달리는 학생들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소피스트의 가르침을 따라서 허세가 가득 찼던 것으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테네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으므로 사람들이 철학에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당시의 젊은이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 철학 연구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고 호메로스의 시를 거의 암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골치 아프게 과학, 수학, 철학 연구에 힘을 기울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번영의 시기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테네를 위협에 빠뜨린 것은 안으로는 민주정치, 그러니까 정치였고 밖으로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6세기 초에 솔론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농부와 도시의 장인 사이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았죠. 참주정치 아래에서도 민주적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참주정치가 종말을 맞았을 때도
민주정치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 생애 말년에 민주정치를 이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거죠. 또한 페리클레스의 제국주의 정책이 스파르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에서 아테네는 완패합니다. 그러면서 패권을 스파르타에게 내주게 되죠. 정치 체제가 붕괴했는데도 아테네의 특권이 유지되어 거의 1000년간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했다. 알렉산드리아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아테네를 능가했지만 아테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활약으로 철학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플라톤이 활약했던 아카데미는 모든 학파들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교 사상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교 사상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곳이 바로 플라톤이 있던 아카데미였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 아카데미에서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된 이후에도 200년 동안 이교 사상이 함께 논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원후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 아카데미를 폐쇄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가 폐쇄됐어요. 이교 사상이 함께 논해질 수 있었으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거였죠. 러셀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유럽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테네의 철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좋은 스승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만 있다고 해서 철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그 철학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단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철학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러셀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러셀이 이 지점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톤 아카데미가 폐쇄되면서 유럽의 암흑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특징은 이교 사상이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비판이 허용이 되는 유일한 아카데미였다고 하는데, 그런 비판 기능이 상실되면서 유럽에서 암흑시대가 시작됐다고 러셀은 보고 있습니다. 러셀의 관점에서 본 아테네 문화, 특별히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